자, 그래서 알투세 얘기를 두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재판본으로 제가 이 재판본으로 78쪽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재생산이라는 건 이제 먹고 마시고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뭐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소비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리프로덕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산 수단과 소비 수단에서 리프로덕션이 그런 거다. 근데 알투스는 뭘 강조하냐면 78쪽에 보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건 그렇게 육체적이고 뭐 그 근육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노동력의 자격의 재생산이고 노동력의 어떤 가치관의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본주의적 학교 교육이 이런 노동력의 어떤 가치, 노동력의 가치관,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력의 자격 이런 거를 생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기관이라는 게 학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냐면 80쪽입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읽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그 자격의 재생산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워진 질서의 규칙들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을, 즉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을, 한편 착취와 억압의 대리자에 있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잘 다루는 능력의 재생산을 요구한다. 요거죠. 포인트가 요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재생산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무슨 죽지 않고 어떤 근육을 사용해서 뭐 산업 현장에 와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건 막스가 본 거지만 알투세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노동 임금을 받고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나 뭐 돈 더 안 받아도 돼, 나 파업하지 않아도 돼, 파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주는 거, 노동력이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질서에 아유 뭐 이 정도 먹고 살아도 참 좋다, 내가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재생산이죠. 그 다음에 자격이라는 것도 무슨 내가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어, 무슨 금융 자격증을 갖고 있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수단적인 요구도 자격증이지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을 재생산하는 거,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잘 그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복종을 재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잘 다루는 어떤 지배자로서는 뭘 만들어내는 것도 이게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르크스한테 지배와 피지배는 거의 경제적인 문제죠. 물질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죠. 주로 그러니까 착취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봤다면 알투스에 오면 정신적인 지배예요. 문화적인 지배. 그게 이제 주로 뭐예요? 지식을 통한 지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알투스가 뒤에 후배에 무슨 미셸 푸코니, 브루드웬이 뭐 이런 사람들, 뭐 들레즈니, 그다음 뒤에 무슨 뭐 에드워드 사이드, 뭐 굉장히 많은 지적인 흐름을 갖고 있어요. 뭐 후기 식민성 얘기하면 무슨 뭐 스피박, 호미바바 이런 식으로까지, 아니면 남미에서 무슨 월터 미널로, 뭐 엔리케 듀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뭐 오리엔탈리즘, 후기 식민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신적인 가치관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 사상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포인트를 딱 집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르크스전까지 한, 마르크스로부터 여태 이 알투세 전까지 한 100년 동안은 뭐예요? 지배라고 하는 건 착취, 경제적인 지배, 물리적인 지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투세가 등장해서 뭐예요? 문화적인 지배의 양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중요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걸 약간 문화적인 이제 버밍의 하파의 스튜어트 홀이나 햅디지 같은 사람 뭐예요? 무슨 미디어, 텔레비전, 그다음에 햅디지 같은 사람 무슨 옷 입는 거, 유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 20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논의들이 어디에 나와요? 전부 다 문화 이론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문화 이론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통로를 열어준 그 문제 의식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알투스예요.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원전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2차 문헌 보지 말고 원전을 봐라. 그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80페이지 조금만 더 읽읍시다. 제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의 바로 밑에 문장. 달리 말하면 학교는 그러나 또한 교회와 같은 국가의 여타 기관 또는 군대와 같은 여타 장치들,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고 국가나 교회,
군대도 여기 작동하지만 여태까지 교회나 군대는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에서 많이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학교는 분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투스는 학교는 노하우라는 게 방법이죠.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이나 그 실천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형태 속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80페이지가 중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또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 뭐예요? 그 위에 문장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재생산은 그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그 자격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 또는 이 이데올로기 실천의 재생산을 요구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또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자격의 재생산이 보장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종속의 형태 속에서 그리고 그 형태 아래에서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본주의 질서, 자본주의 가치관, 지금 돌아가고 현재의 어떤 노동관계와 자본관계, 임금 관계를 그래, 아유 좋아, 나 고마워, 나 그 시간당 한 뭐 7, 8천 원만 받아도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끔 그런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능, 그게 학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막스의 이 원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부 구조가 중요하죠. 자본주의의 생산 관계에서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한 분석을 그게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분석은 아예 없어요. 왜?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구조가 무슨 법이니 학교니 국가의 형태니를 다 결정하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본론에 보면 국가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 대한 얘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마르크스가 이 알투스가 여기 하부 구조와 당부 구조라는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적인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82쪽에 아주 중요한 이게 이 개념인데 상대적인 자율성, 토대에 대한 상부 구조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도 프랑스의 어떤 학교제도나 국가의 어떤 운영 방식, 똑같이 한국도 자본주의지만 한국에서의 국가의 국가 장치라든가 학교 장치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상대적인 자율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합시다. 그게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 얘기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르크스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공산당 선언이나 브루메리 18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언급했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브루메리 18, 그다음에 레닌의 국가와 혁명 같은 이 저작들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국가를 억압적인 국가 장치,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 경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때려 부시고 곤봉으로 휘둘고 이런 거를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소위 전통적인 막스부터 막시즘 후대의 전통적인 이 국가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걸 억압적 국가 장치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국가를 억압적인 국가 장치로 보는 전통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알투스가 여기서 88쪽에 보면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라는 말을 써요. 리프레시브라고 하는 게 억압적, 리프레시브 스테이트 아파라투스, 억압적 국가 장치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알았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고 보이지 않는 지배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88쪽, 89쪽에 보면 89쪽 맨 위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국가론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과 국가 장치 간의 구별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억압적 국가 장치 곁에 있지만 그러나 그와 혼동되지 않는 또 하나의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라는 개념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데올로지컬 스테이트 아파라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알투스가 만들어냈던 리프로덕션, 상부 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그다음에 무슨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 이건 아주
많이들 이렇게 반복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